네, 네타냐후 총리하고 같이 국방장관이 시리아 남부 지역에 있는 드루즈족, 드루즈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 드루즈족 보호 계획을 IDF에다가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드루즈족 보호를 특별히 하려는 그런 이유는 뭐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요는 이래요. 먼저 드루족은 이제 시리아 내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경 북부국경에 이제 거기서 이제 주거하고 있는데 시리아 내에서도 소수민족으로 찍혀가지고 항상 주기적인 폭정과 탄압의 학살의 대상이에요. 그랬는데 지하드의 탄압을 받아왔는데 결정적으로 작년에 헤즈볼라가 로켓 공격으로 그 이스라엘 북부 드루즈 커뮤니티가 거의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래서 축구장에 이제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여중생들이 팔다리가 딱 찢겨나가는 잔혹한 게 있어서 이때 네타냐후가 이제 드루족 우리가 보호하겠다라는 안보 공약을 세게 발표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근데 최근 HTS가 시리아를 장악한 이후에 자라마나라는 드루족 도시에서 HTS와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라마나라는 도시가 어디 위치가 있냐면 다마스커스 바로 밑에 있어요. 남부 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남부 쪽에 있는데 여기서 충돌이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개입하겠다라는 건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네타냐후가 저런 이제 안보 공약을 얘기한 거예요. 저기서 이스라엘 국경 쪽에 있는 블루존이 지금 현재 저 끝에 오른쪽 끝에 위에가 헤르몬산이고요. 그다음에 저 블루존 안에 이제 이스라엘 IDF 병력들이 헤르몬산에 2개,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에 7개의 거점이 있어요. 저 블루존이. 근데 저기 화살표 향하는 저 도시가 자라마나라는 도시입니다. 저기까지 지금 작전 반경을 넓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군이 들어가가지고.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 남부를 통치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 이하 국방장관도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저 지역 안에서 이제 저 사선으로 거리된 지역이죠. 저 지역 안에서는 이제 비무장화를 요구했어요. HTS한테. 버퍼존을 기존에 저 초록색 저 안에 저 국경 바깥에 초록색에서 이제 바깥쪽 외곽을 버퍼존을 엄청나게 확대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지 말겠지만 결국 드루즈족 독립자치구를 구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루족이 저 위에 있는 헤르몬산 인근 드루족과 그 요르단 국경 근처에 있는 드루족을 연결하는 저 초록색 선이 보이죠? 저 지역을 완벽하게 드루족 독립자치구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그러니까 영토가 이제 저만큼 이제 버퍼존이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저런 최종 그 구상을 가지고 네타냐후가 지금 시리아 남부에서 무장병력들 다 해체하라, 비무장지대화 해라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즉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사진이 됐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드루족에 대한 안보 교각 문본으로 사실상 시리아 남부를 접수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아사드 실각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활동 범위가 안보 확장 억제력이 저기 시리아 남부까지 들어간 거죠. 다마스커스 턱밑까지. 그래서 이거는 아주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루즈족이 쿠르드족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쿠르드족도 그 한 민족인데 이라크 또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렇게 이란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드루즈족도 그 시리아 남쪽 그리고 레바논 남쪽 그리고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 여기에 이렇게 원래 같이 살고 있었던 이 종족인데 이 드루즈족도 이슬람교는 맞지만 이슬람교하고는 또 다른 그러니까 이슬람교 안에서도 이 드루즈족은 이단으로 또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드루즈족이 특이한 게 뭐냐면 불교하고 비슷하게 환생을 믿어요. 윤회를 믿는 거예요. 좀 독특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시리아에서 살고는 있지만 시리아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완충지대를 위해서라도 자치 지역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서로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충돌을 막기 위한 그런 역할로 이 드루즈족이 자치 지역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말 나온 김에 드루즈족 말고 이번엔 좀 쿠르드족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터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 쿠르드족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무장 단체가 쿠르드 노동자당이라고 해서 PKK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이 PKK가 설립된 지 47년이 됐는데 47년 만에 처음으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터키 정부한테
휴전하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터키 정부하고 싸우지 않겠다. 독립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휴전을 선언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이제는 뭐 더 이상 터키 안에서 이 쿠르드족이 독립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투르족도 이제 여러 분파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터키 이제 남부에 이제 있는 PKK 수장 웨잘란이 지금 종신형을 받고 있어요. 77세 고령인데 테러범이죠, 당연히. 원래 사형을 받았었는데 종신형은 있는데 표면적인 명분은 이겁니다. 터키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므로 이제 자기가 석방을 해달라. 그러면서 협상으로 PKK가 무장 투쟁 노선을 철회하고 터키와 휴전하겠다. 민주적인 이제 정파로서 우리가 거듭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아직 터키가 이걸 수용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PKK가 백규통한 거죠. 터키한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현재 이제 지정학적 판세가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에서 이제 압도적인 강세라서 PKK는 이런 테러 단체, 뭐 쿠르드 노동당은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아요. 대표적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데 최근에 이란이 지금 거의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 핵시설 공격 초읽기에 들어갔고 트럼프의 최대 압박 생션스가 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대리석에 줄 돈이 없어요. 지금 그거 막혀 있기 때문에. 근데 PKK가 돈이 이제 끊기는 게 딱 보이니까 나 여기서 더 항쟁해봐야 의미 없다 해가지고 백기를 통한 것 같아요. 사실상 이를 지원하는 이란 대리 세력의 약화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터키가 강세고 하니까 이참에 터키랑 더 이상 대응하지 말자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꺾은 거죠. 깃발을 꺾은 건데, 근데 또 다른 시리아 내 이제 쿠르드 계열 민병대인 시리아 민주군 SDF 과거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거는 이제 무장 해제는 PKK 측 사안이고 우리랑 별개다. 우리는 계속 뭐 노선 투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우리한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리아 민주군 역시 이것도 미국이 지원하는 대리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터키랑 협상 과정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처신할 거에 따라서 시리아 민주군 SDF도 조만간에 깃발을 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란이 제거되고 이란 약화에 대한 영향이에요. 왜냐하면 이란이 지원했던 대리 세력이 약화되니까 이들도 이제 같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쓸모가 없는 거죠. 왜냐면 하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현재까지는 사실상, 종합하면은 앞에 이제 드루족도 그렇고, 이스라엘 드루족도 그렇고, 쿠르족도 그렇고, 현재까지는 터키가 사실상 전략적 목표인 시리아 북동부를 완전히 장악한 걸로 보여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구도로 이제 완성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도 역시 시리아 남부를 장악하면서 또 버퍼존을 완성하고, 서로 이제 시리아를 놓고 북동부랑 이걸 이스라엘이랑 약간 갈라먹는 약간 이런 구조로 이제 지정학적 전략적 공생 구도가 이제 완성이 되는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터키 입장에서 PKK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입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그 돌멩이 같은 존재였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왼수 같은 존재였는데 저렇게 PKK가 터키한테 무릎 꿇고 백기투항을 한다면은 터키 입장에서는 아주 뭐 지금 기분이 최고일 것 같고 그 전에 또 시리아에서도 그 HTS를 이용해서 시리아도 거의 터키 앞마당처럼 하고 특히 시리아 북동부는 뭐 또 터키가 지금 장악하고 있다면서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거의 뭐 지금 중동에서 또 이 터키의 급부상 이런 그 걱정도 되는데 사실은 또 아프리카 리비아에서도 원래 여기가 리비아가 그 러시아 거점이었는데 여기서도 좀 터키가 승기를 잡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 이제 라반트 지역에 이제 큰 장기판으로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맹주라고 하면은 터키의 경쟁 세력이 누구냐면 이란과 러시아였어요. 근데 이란은 좀 약화됐고 그럼 이란 빠지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인데 문제는 러시아가의 세력이 시리아 그 실각 이후로 이제 완전히 이제 힘이 빠진 거예요. 그 아사드 정권 실각 이후로. 그럼 왜 그러냐? 시리아에서 이제 그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는 게 단순히 이제 정치적인 붕괴를 뜻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시리아를 뭘로 이용했냐면 거점 기지로 이용했어요. 대표적으로 거기엔 뭐 공군 기지가 있고 해군 기지가 있어요. 여기서 사실상 군사력 투사 능력을 하는 거죠. 공군력으로 그 일제 라반트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 지중해를
제공권으로 장악하고 있고 해군력으로 또 장악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북아프리카와 중동 라반트 지역을 통치하는데 그 핵심 축이 이제 거점이 시리아인데 시리아가 이제 아사드가 실권하면서 여기도 같이 패퇴한 겁니다. 이 빈 권력 공백을 이제 터키가 이제 치고 들어온 건데 그 결전지 중 하나인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도 이제 사실상 러시아랑 이제 터키랑 각자 지원하는 군이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같은 거는 그 리비아 해방군의 LNA를 지원하고 있고 터키는 유엔이 승인한 정부군 GNA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 둘이 싸웠는데 여기서 이제 터키가 러시아를 이제 제압을 한 거죠. 왜? 러시아의 핵심 전력은 시리아에서의 그 어떤 감청 미사일 제공권 능력이었는데 이걸로 이제 제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했냐면 그 소위 얘기해서 반적금 지역 거부라고 영공 침해를 완전히 막아놨어요. 시리아에서 러시아 공군이. 근데 이 러시아 공군 흐메이민 공군기지에서 이제 철수하고 아까 얘기했던 타르투스 해군기지에서 사실상 철수했어요. 최근에 이스라엘이 폭격한 데가 여기 타르투스 러시아 해군기지예요. 여기가 병참 물자가 많거든요. 여기 두 군데서 빠져나가니까 사실상 전력이 와야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의 눈과 귀 역할하는 그 감청 자산도 같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하고 이제 대립되는 모든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다 패퇴하고 있는 겁니다. 리비아가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원래 러시아는 이 시리아 지역에서의 압도적인 그 군사적 그 제공권이나 감청 장비로 해서 소규모 그 용병회사죠 PMC 와그너 그룹을 통해서 이제 현지의 영향력을 행사해왔는데 이 정보 자산이 깨지니까 얘네들의 역할도 이제 깨지고 얘네들은 PMC 그 와그너 그룹도 러우 전쟁으로 패퇴돼 가지고 그 수장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자살했는지 감살당했는지 비행기로 떨어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상 지상병력을 역할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영향력 행사하는 이 와그너 그룹이 와야 되니까 이제 터키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라반트 북아프리카 지역은 다 차지했고 어느 정도로 했냐면 지금 마지막 남은 그 해군 기지 하나가 사실 수단하고 그 근처에 이제 러시아 해군 기지가 있어요. 그 홍해 인접인데 거기에서도 맞춰 이제 터키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그 해당 정부와 이제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그 러시아마저도 아마 해군 기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마저도 쫓아내려고 지금 공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지중해 레반트 뭐 이런 북아프리카 지역이 완전히 뺏겼어요. 지금 터키한테. 첫 끼 세상입니다. 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발이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그 헤즈볼라 삐삐 공작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아사드 정권이 그때 그 과실을 다 지금 터키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학적 새 판짜기가 지금 완성된 거예요. 근데 그 격발점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거. 그 이스라엘의 어떤 도움으로 터키가 지금 논하고 있죠. 지금 지역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오스만 제국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오스만 제국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지금 터키 신났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뭐 이스라엘은 러시아 편도 들지 않고 우크라이나 편도 들지 않았지만 터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터키의 우크라이나 지원 별로 영향력이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예. 지금 원래는 이제 터키는 러우 전쟁이 발발한과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데사, 우크라이나도 유대인이 있고 또 러시아에도 유대인이 많기 때문에 중립을 해서요. 에스닉 관점에서만 보면 또 전략적 관점은 따로 있지만 이스라엘은 중립을 유지했지만 터키 같은 경우는 러우 전쟁 개전 초기에 가장 먼저 그러니까 EU나 나토 유럽 국가들 보다 먼저 신속하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흑해 함대의 전력을 와해시켰는데요. 그 사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저기 흑해가 있고 저 위에가 빨간색이 크림반도예요. 네. 사실상 러시아 영유권이죠. 그런데 흑해 저 도시에서 이제 발티크에서 러시아 흑해 함대가 저 흑해로 들어오려면 지중해를 통해서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밑에 있는 그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해야 돼요. 저 해협인데 저게 폭이 한강 폭이랑 비슷해. 700m밖에 안 된대요. 그 다리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저기를 밑에 있는 저 보스포루스를 통과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저기에 그 통제 관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터키한테 있겠죠. 터키한테 있죠. 바로 여기서 터키가 몽테르 조약을 발동시킨 겁니다. 그 몽테르 조약은 뭐냐?
그 보스포러스 해협의 통행에 자유에 관한 조약인데 상선이 아닌 군함에는 통행에 제약을 준다는 골자예요. 그래서 러시아 함대가 발티크를 돌아가지고 밑으로 저기를 통과해서 올라오는데 닫아버린 거예요. 군함이니까. 그래서 지금 러우 전쟁 때 러시아의 해군력을 지금 투사해야 되는데 저기 우크라이나 지역에다가 그런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러시아 해군의 그 전력을 갖다 상당히 그 제한하는 그런 효과를 냈고 여기는 해군력을 거의 와해시켰다고 보면 돼요. 저걸 통제함으로써 흑해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또 근데 해군력만 통제한 게 아니라 터키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드론을 지원한 거예요. 지상전에서 또 압도적인 역량을 보여줬는데 터키는 러시아 해군 전력을 치명상 입혔을 뿐만 아니라 러우 전쟁 지상전에서도 터키는 우크라이나에 그 바이락타르라는 드론을 지원해서요. 러시아의 기갑 자산, 탱크와 해군 자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러우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지정학과 무기 지원으로 사실상 열세했던 걸 이제 중립으로 이제 균형을 맞춘 것이죠. 그래서 터키의 도움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 균형치고 완전 압살해서 그래도 좀 게임이 되는 순간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 이란의 앞바다에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하고 똑같은 그런 그러니까 터키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중요한 해협을 이렇게 쥐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네요. 자, 어찌됐든 터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우크라이나가 열세 중립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거는 분명하다는 얘기죠. 네, 균형추 역할을 했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적극적으로 그 지정학적인 역할을 중요성을 잘 활용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부동산도 역세권, 입지 조건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터키가 이제 아무나 막 중립을 선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정학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터키가 전략적 행보할 수 있는 게 이제 중립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지정학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서방 유럽에 터키는 서방 유럽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토 회원국인데 또 EU는 또 안 받아줘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같은 나토로 안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EU하고 좀 떨어진 그건 이제 유럽이 그렇게 좀 약간 쳐낸 것도 있어요. 터키를 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터키를 이렇게 적대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냥 중립적인 플레이어로 본다는 것이죠. 왜 EU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두 번째는 뭐냐면 터키는 그동안 물론 해외에서도 무기 수입도 많이 하지만 자체적으로 자주국방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토의 문제는 뭐냐면 무기 생산 기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K방산이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토 무기 의존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체 개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상전에 그 터키 그 드론이 들어와가지고 전세를 갖다 뭐 역전까지 아니지만 뭐 백중세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독자적인 군사적 양산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자주국방이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 중립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바로 우크라이나의 편을 쓴다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죠. 왜냐하면 흑해 그 관할권을 러시아가 관장할 거냐, 터키가 먹을 거냐. 여기서 터키랑 러시아랑 치열하게 붙거든요. 흑해에서. 근데 여기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크림반도가 아무리 장악했다는 거는 터키한테 위협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견제구로서 확실하게 우크라이나를 키워줘야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지정학적 셈법이 작동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보셔서 알겠지만 젤렌스키랑 트럼프랑 한따까리 하지 않았습니까? 방송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다가 안전보장 없는 그 미국 그 광물 개발 기업만 뭐 진출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미국 이 반영되는 미국 기업이 들어가면 그게 사실상 미군 주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협상을 하는 그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미군이 주둔하거나 혹은 나토에 가입시키면 위협을 느끼니까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 러시아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안보 보장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더니 그게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 안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거 갖고 비판을 많이 해요. 트럼프가 너무 장사꾼이다. 장사꾼 아니에요. 장사꾼 아니에요. 무식한 애들이 그런 얘기하는 건데 장사꾼이 아니라 바로 터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터키가 대신 러시아를 견제해 줄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막대한 나토비의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계산법이 나온 것이죠. 이건 장사꾼의 계산법이 아니라 군사 전략가의 계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가 러시아를 견제해 줬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방정식 전제하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에는 동시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중동 라반트 지역을 이렇게 남하할 가능성, 거기서 영향력은 이제 이미
시리아 정권 그 실각 이후로는 이제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동이랑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터키, 이거는 터키의 선의라기보다는 모든 지정학적 구도가 이제 러시아 중동 남하를 막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터키는 여기뿐만, 그 북해뿐만 아니라 지중해도 그렇고 여기 카스피에서 또 러시아랑 붙고 있어요. 근데 그 아제르바이잔 이쪽이랑 또 이스라엘이랑 친하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큰 선이 형성된 거예요. 러시아를 막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남하는 거의 볼 수가 없고 지금 러시아 1타 공격수가 누구냐?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지정학적 게임 이게 이제 그 땅에서 나오는 이제 어떤 파워인데 터키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게 지정학적 위치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막 반유대 뭐 이런 친하마스 막 이런 거 경도하지 말고 딱 냉정하게 지정학적 그 장기판에서 이제 포석을 둬야 된다는 거고 현재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시리아의 남부까지 장악을 했으니까 버퍼존을 확대했으니까 서로 이렇게 좀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거죠. 평화는 모르겠고 안정이죠, 안정. 전쟁이 없어. 이걸 이스라엘에서는 간정기라고 합니다. 전쟁 그 사이. 그래서 안정기를 좀 구가할 수 있지 않느냐, 짧은 기간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생각을 잘 안 해봤을 수도 있지만 흑해 같은 경우도 일단 터키가 그 입구 보스포러스 해협을 쥐고 있으니까 쥐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맹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맹지죠, 맹지. 맹지 맞아요. 아까 역세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맹지 맞아요. 야, 이게 세계사가 그리고 국제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 지정학적 이 중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그리고 단순히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그 지하 광물이 탐나서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순간 미군 부대 기지가 들어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미국 인트리스트가 들어간 겁니까? 그 남들이 모르는 걸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나 그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요? 뭐 제가 똑똑한 건 아니고 이런 주장을 허지슨 연구소나 이런 데도 많이 해왔는데 이제 그걸 인용을 안 하는 것 뿐이죠. 왜 게을르니까.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